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6일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합니다. 정부는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지만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했습니다. 10대 10명 가운데 1명꼴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성분의 패치를 최근 1년 사이에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가지 자구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을 지방에 정착시키는 방안과 함께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종된 타이타닉호 관광잠수정 타이탄 운영사가 탑승객들에게 사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 잠수정을 시제품으로 공인기관으로부터 승인받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면책 서류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거나 대형 차량이 상위 차로로 주행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가 올여름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소형차는 왼쪽,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는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3년간 치러진 수학능력시험과 지난 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을 추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출제되는 초고난도 문항 가운데 공교육 범위를 넘어선 킬러 문항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하는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동안 킬러 문항이 출제되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학부모와 수험생을 불안하게 했다며 올해 수능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킬러 문항 예시를 밝히고 공정한 수능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사교육 시장의 스타 강사들의 연봉은 100억 원이 넘은 지 오래입니다. 킬러 문항을 잘 맞히면 순식간에 이름을 얻어 그야말로 떼돈을 벌게 되는데 수능 출제위원 이력까지 사교육 마케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강남의 한 사설 모의고사 업체입니다. 대표는 수능 출제위원으로 8번이나 참여했고 수능 출제위원 출신들이 참여해 평가원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를 만든다고 자랑합니다. 또 다른 유명 강사는 방송에서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일한 경험담을 풀었고 온라인엔 수능 출제위원임을 내세워 집중 과외나 대입 상담을 해준다는 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출제위원이 지켜야 할 비밀 서약서를 어기고 자신의 경력을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표님도 지금 안 계시고 그래서. 또 다른 사교육 업체는 모의고사로 사교육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 출제 원리를 배운 뒤 과목당 여러 팀을 붙여 개발했다는 모의고사를 수강생에게만 제공하는 마케팅으로 대박을 친 겁니다. 모의고사가 입소문을 타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짜리 강의가 자리가 없을 지경입니다. 수능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하게. 그 시험을 보는 거랑 실력이랑 또 다르다고 생각해서 시험 볼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고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경쟁사 대비 2배나 많은 모의고사를 제공하다 보니 킬러 문항이 많을수록 입시 결과가 좋았고 전국 의대 정시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이 학원에서 배출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부는 이런 구조가 바로 이권 카르텔이란 입장입니다.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기로 해 곧 대대적인 학원가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신종 마약인 펜타닐이 확산하고 있는데 초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은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용했는데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의 패치 제품들입니다. 손쉽게 피부에 붙이는 형태로 병원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 18세 미만에 대해 투여 금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방은 가능합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나 척추질환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대표적 부작용으로 인지기능 장애, 의식이 흐려지는 선망, 환각이 알려져 있으며 과량 투여 시 호흡 저하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8세 미만 1,400여 명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는데 환자 1인당 처방 건수와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여기에 SNS 등을 통한 불법 유통까지 더해지며 젊은 층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박지에 따라 가스같이 생긴 걸 묻혀서 피우는 형태인데 뼈가 부서지는 느낌과 체온이 다 떨어지고 온몸에 진짜 끓는 기름이 들이붓는 느낌. 국내 청소년 사이 펜타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정황은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초중고등학생 17,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0.4%가 최근 1년 이내에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적이 있고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라도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이제 관계부처와 협의를 좀 해서 이와 함께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 억제제도 100명 가운데 1명은 복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더 어린 시기부터 마약 등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로 국내 천일염이 품귀 현상을 빚자 정부가 시중 공급 물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천일염 생산과 유통, 가공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송 차관은 천일염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정 가격으로 손쉽게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출하 시점을 당기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격 안정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일정 물량을 수매한 뒤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달 들어 천일염 생산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10만 톤에 이르는 햇소금도 다음 달 본격 출하를 앞두고 있어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서양에서 실종된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 타이탄 운영사인 오션게이트가 탑승객들에게 사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서류에 서명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1일 지난해 7월 타이탄에 탑승했던 유명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작가이자 제작자인 마이클 리스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리스는 서명한 면책 서류 첫 장에만 사망이란 단어가 3번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해 타이탄에 탑승한 CBS 방송기자 데이비드 포그를 통해 확인한 면책 서류에는 잠수정 탑승 시 신체적 부상이나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사망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면책 서류에는 잠수정은 시제품으로 공인기관으로부터 승인받거나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관을 통해 작물 뿌리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중 점적관은 그동안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해왔습니다. 국내 기술진이 성능을 수입산과 비슷하면서도 설치 비용이 40%나 저렴해진 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콩잎이 보기 좋게 올라왔습니다. 가뭄무료 에도 작물이 쑥쑥 자라난 건 땅속에 묻혀있는 지중 점적관 덕분입니다. 콩은 수분 부족에 민감한 탓에 적절한 물 관리가 절대적입니다. 스프링클러와 비교해 3분의 1 정도의 물량으로 토양의 수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농가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수입산에 의존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중 점적 관계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사용해 보니까 품질과 수량은 좋아지는데 점적관을 여기서 수입하는 관계로 설치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지중 점적관의 핵심 기능은 물의 양을 균일하게 공급하고 점적관 안으로 작물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국산 제품은 이런 기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농진청이 개발한 지중 점적관은 수입산과 비교해 수분 공급 능력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40% 저렴해졌습니다. 헥타르당 5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농가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지중 점적관은 관 내에 걸리는 압력을 조절해 물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작물의 뿌리가 관 내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뿌리 막힘 방지 기능을 구현합니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지중 점적관을 특허 출원하고 내년부터 이를 활용한 신기술 시범 사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따라야. 좋습니다. 때로는 넘치는 풍미로 편안한 휴식을 주고 때로는 강렬한 각성 효과로 의욕을 북돋아주는 커피. 현대인의 일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이제는 커피를 더욱 맛있고 새롭게 즐기는 이색 레시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잠깐만요. 오늘은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커피 전문점 못지않은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남자, 커피 크리에이터 남자커피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두, 종류, 레시피, 커피 머신까지 커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시잖아요. 자, 네. 먼저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남자커피 채널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박태지라고 합니다. 본업은 바리스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남자커피라는 그 채널명은 어떻게 지어지게 된 건가요?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 원래 제가 운영하는 매장 이름이 남자커피였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유튜브 채널명도 그대로 사용한 건데요. 남자의 이름을 걸고 남자를 걸고 제대로 된 커피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저는 처음에 이름을 들었을 때 좀 강렬한 커피, 또 어떤 향일까 좀 궁금했는데요. 저희가 섭외 연락을 드렸을 때 저는 좀 커피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나가도 괜찮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분이다. 이분은 꼭 섭외를 드려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계기로 커피에 빠지게 되신 걸까요? 저는 2007년도에 이탈리아에 갔을 때 우연히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딴 것보다는 와, 저게 진짜 멋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에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요. 네. 근데 그 후로도 점차 커피에 관심을 가지면서 2010년도부터는 저도 본격적으로 바리스타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14년 차 정도의 바리스타가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 커피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진짜 재밌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원두라는 게 1g만 많이 넣거나 작게 넣어도 바로바로 맛이 바뀝니다. 그리고 분쇄도를 조금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커피가 되는 또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게 질리지 않는 재미를 아직까지 계속 있습니다. 아, 네. 자, 아마도 전 세계인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가 커피가 아닐까 싶은데요. 남자 커피님께서 생각하시는 커피의 매력은 뭔가요? 커피의 매력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또 매력은 커피가 주는 이제 각성 효과. 한 잔 먹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성 효과도 있고 향긋한 향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매료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커피라는 음료는 다른 음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쉽고 빠르게 또 저렴하게 좀 즐길 수 있는 메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세계 어딜 가나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는 또 쉽게 찾을 수 있고 특히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만드는 커피의 경우에는 1분 내외로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커피에 대한 기호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원두가 있기 때문에 카페에 가도 뭐 신맛 원두로 해드릴까요? 뭐 고소한 맛, 쓴맛 굉장히 많은데요. 커피에는 어떤 맛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느끼고 부르는 맛들은 산미라고 부르는 신맛, 그리고 고소한 맛, 또 씁쓸한 맛, 뭐 단맛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네.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 맛 분류가 또 다양하게 나뉩니다. 네. 산미를 예로 들어서 말을 해보면 산미 안에서도 오렌지나 귤 같은 산미, 그리고 딸기 같은 베리류의 산미, 혹은 그 밖에 다른 식초 같은 산미도 느껴질 수 있고 다양하게 나누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각 생두의 특징에 따라서도 나뉘어지고 이 생두를 로스팅해서 원두로 만들 때 그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맛의 특징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로스팅을 조금 약하게 했다라고 하면 산미가 좀 강조되는 편이고 강하게 볶으면 쓴맛이 강조된다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산미가 있는 커피를 아주 선호하지는 않는데 한번 난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그쪽을 한번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커피 종류를 말할 때 그 이름이 있잖아요. 뭐 네네. 원산지를 언급하기도 하고 어떤 콩 종류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그 분류 기준의 정석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준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기준이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름에 좀 다양한 정보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아, 네. 이게 산지만 표시하기도 하고 생산된 농장 그리고 원두의 등급, 가공 방식까지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좀 예를 들어서 대중적인 원두, 우리가 케냐 AA라고 네. 하는 원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거는 케냐에서 생산된 AA 등급의 커피라는 뜻입니다. 이제 산지와 등급이 드러나 있는 경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케냐 퉁구리 AB 워시드라는 또 원두가 있습니다. 이름이 기네요. 예, 얘 같은 경우 조금 길어졌는데 네. 케냐라는 나라의 퉁구리 농장에서 생산한 AB 등급의 원두를 워시드라는 방법으로 가공했다. 이렇게 적여놓은 네. 겁니다. 네. 약간 대체로 좀 높은 등급, 그러니까 고급 원두인 경우에 이름이 이렇게 상세 정보도 많이 들어있어서 길게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름이 길수록 비싼 커피다.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원두 고를 땐 좀 긴 이름을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을 명명하는 방법에 대해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저희가 원두를 고를 때 긴 이름 말고 네. 또 어떤 맛과 품질을 좋은 커피를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두를 구매할 때 보면 컵노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원두 설명이나 뭐 맛에 대한 설명들이 적혀 있는데 그 정보를 참고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과 향을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과일 쪽에 파인애플 맛이 난다, 뭐 사과 맛이 난다, 혹은 뭐 견과류 느낌이 난다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내 취향대로 골라서 드시면 커피의 재미를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종의 짧은 설명서가 붙어 있는 거군요. 네네. 네, 그걸 참고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자, 요즘엔 또 커피를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원두를 골라서 선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커피를 선물할 때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요게 조금 고려를 잘해야 되는 게 선물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맛과 향을 알아보고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선물 받는 분이 어떤 추출기구로 커피를 내려 드시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추출기구마다 적절한 원두 분쇄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기구에 맞지 않게 분쇄된 원두를 선물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추출기구 아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원두를 선물하는 것보다는 콜드브루 같은 액상 커피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드립백 같은 걸 선물해 드리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만약 커피 그라인더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분쇄되어 있는 원두보다는 직접 갈아 드실 수 있게 원두 그 자체 홀빈으로 선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요즘은 또 홈카페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보자들이 집에서 커피를 좀 제대로 즐기려면 어떤 도구를 갖추는 게 좋을까요? 간단한 도구로도 좋은 커피를 좀 마시고 싶다 하면 저는 브루잉 커피를 좀 추천드립니다. 뭐 핸드드립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드리퍼와 저울, 주전자만 있으면 누구든 쉽게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용품 가격도 에스프레소 용품에 비하면 좀 저렴한 편이라서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커피 그라인더를 구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직접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리면 분쇄되어 있는 걸 구입해서 내리는 것보다 훨씬 신선하고 향긋하게 맛 좋은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커피는 향이 중요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관리할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공기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커피는 이제 산소를 만나면 산패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맛과 향이 변하게 되고 원두에 막 기름도 짜글짜글 끼게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원두를 샀다면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밀봉이 잘 되는 용기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본격적인 커피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굉장히 덥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어떤 커피를 좀 추천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R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
요즘에는 드립이라고도 부르는 그 브루잉 커피 많이 즐기시거든요. 아이스 브루잉 커피도 한번 접해 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산미가 있는 원두로 해가지고 아이스 브루잉을 해서 드시면 브루잉 특유의 그 깔끔한 느낌과 산미 있는 원두의 청량하고 산뜻한 맛이 더해져서 굉장히 여름에 마시기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 네.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커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커피 레시피도 하나 알려주시죠. 이 향을 좋아해서 나는 따뜻한 커피를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티하고 커피를 같이 섞어서 내리시는 그 레시피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인데 티와 커피의 매력이 합쳐진 맛이 아주 좋거든요. 이 과일이나 산뜻한 느낌의 티와 산미가 있는 커피를 같이 이렇게 내려서 드시면 아주 또 좋고, 고소한 느낌을 나는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헛개수 혹은 보리차 같은 물로 커피를 내려도 굉장히 고소한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꿀팁인 것 같은데 저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꼭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에서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커피 레시피가 또 있을까요? 굉장히 쉬운 레시피고 대중적인 레시피는 이제 에스프레소나 캡슐 커피를 추출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 떠가지고 그 위에 끼얹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네. 아포카토라는 메뉴인데 많이들 이제 해서 드시는데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고급 디저트의 느낌도 나고 아주 좋죠. 또 다른 색다른 메뉴는 사이다 혹은 토닉 워터에 진하게 추출된 커피를 넣어서 드시면 달콤하고 청량한 커피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인데 많이들 안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추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라떼를 좋아하신다면은 이거는 예전에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레시피인데 둥글레 차를 우유에 넣어서 냉침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우유로 라떼를 만들면 굉장히 고소하고 특색이 있는 그런 카페 라떼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둥글레차 라떼가 가장 끌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꼭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남자 커피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이제 계획도 좀 들려주실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맛있는 커피를 판매하고 있지만 홍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과 저는 상생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이런 커피를 좀 알리고 또 그런 홈페이지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이런 홍보를 같이 하면서 상생을 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힐링을 주는 커피처럼 오늘 이 시간도 정말 편안하고 힐링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남자 커피님의 행보 저희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어느덧 현실로 다가온 시급한 문제인데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은 해외 유학생 유치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네, 예전처럼 유학을 마치면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잘 교육한 유학생을 국내에 정착시켜 지방 소멸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강의실에 모인 학생들이 서투르지만 또박또박 한국어로 이야기합니다. 겉보기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몽골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대부분 학업을 마치면 이 지역에 정착해 살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잖아요. 그 사회 중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도 부지런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지자체와 지방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예전처럼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역 기업에 취직해 정착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경북 구미시는 지역 대학과 함께 동남아 등 17개 나라 차관급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 이런 정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권의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경상북도를 통해서 그리고 경운대학교에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 시스템을 거쳐 경상북도의 직업군에 배치하는 역할을 한다면 교육 분야 협력으로 더 많은 인재가 들어오면 대학과 기업, 지방행정이 함께 이들의 정착을 지원한다는 보관도 나왔습니다. 산업기술 인력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구미시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외국에서 많이 와서 우리 산업 발전과 지역 발전에 큰 협력과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협력과 해외 인재 유입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지역 기업 인력난까지 3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지자체와 대학의 시도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방의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소멸 위기로 지역 간 격차는 물론 지역 공동체 붕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발전 지역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보은군에 있는 반도체형 특수가스 생산 업체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발전 지역인 보은군에 7년 전 자리를 잡았는데 그동안 본사는 물론 3공장까지 완공하는 등 지역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지자체 많이 도움받아서 저희는 올 1월 달에 상장까지 잘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인으로서 소장 으뜸 기업으로서 충청북도가 지역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발전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청주, 오송 등에 집중된 투자 유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자 대기업 등 첨단 우수 기업에 집중했던 투자 유치 전략을 수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지역 내 저발전 지역인 옥천과 보은 등 6개 군과 6개 기업이 4,490억 원 투자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휴업 중이던 방식 공장을 인수해서 5만 평 우지에 1,500억이라는 용동으로 보면은 가장 큰 투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 발전 지역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674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9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에 대해 도비 보조금 비율도 10% 늘려 지원하고 지역에 맞는 컨설팅 제도도 운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좀 더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경제를 떠나서 인구 소멸을 물론이고 충청북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9월까지 각 지역 균형 발전 정책들을 취합해 5년 주기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경찰이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과 대형 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적으로 계도합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한 달간 지정차로 계도를 집중 홍보하고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이 늘어나는 다음 달 21일부터는 현장 계도에 나섭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상습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가 경쟁하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전에서 현재까지 판세는 5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우세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나라는 1차 투표에서 선전해 결선 투표에 올라간 뒤 막판 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이 세계 박람회 유치에 본격 나설 때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프랑스와 중국을 비롯해 60개국의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등이 더해져 리야드 지지를 공개 선언한 나라만 70개국에 달합니다. 나머지 100여 개 국가의 표를 한국과 이탈리아가 나눠 가지며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 열린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잘했지만은 한국이 잘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 희망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저희가 상당히 우위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월 말 최종 투표 때 PT가 한 차례 더 있지만 그때는 회원국들이 표심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커 이번 PT가 사실상 승부처로 보입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는 179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로 정해집니다.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하는데 1차 투표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우리는 대기업 네트워크와 K컬처를 적극 활용해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 로마를 따돌리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로마가 떨어지면 유럽 국가들의 표를 가져와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가 프랑스의 사우디 지지는 1차 투표에만 유효하고 그 다음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2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여수는 결선 투표까지 갔지만 중국 상하이에 져서 나중에 등록 엑스포가 아닌 인정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막강한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를 상대로 제3세계와 유럽권에 대한 외교력이 또 한 차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해 전화 금융 사기로 피해자 한 명이 41억 원을 뜯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치밀한 수법으로 100명 넘는 피해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사기 조직이 국제공조로 검거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경찰이 비행기에서 내린 남녀를 붙잡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 검거해 한국으로 넘긴 피의자들입니다. 송환된 이는 모두 8명. 중국 항저우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전화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8명 모두를 구속하고 다른 조직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130여 명이 이들에게 속아 200억 원을 피해본 거로 조사됐습니다. 단일 전화금융 사기 최대 피해였던 지난해 41억 원 사건과 2021년 21억 원 사건이 모두 이들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14억이 대출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칭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출 이자 비용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나갔고,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깔게 해 돈을 빼앗는 전형적인 수법. 하지만 검사 신분증과 공문서를 위조하고 가짜 검찰 사무실에서 화상통화까지 하는 뻔뻔함에 피해자들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그 책상 집기하고 또 우리 검찰기, 또 법복, 또 뭐 영장을 이렇게 영장이나 그런 사무 서류 이렇게 비치해 놓고 유도를 하다 보니까 경찰은 유사 피해 6천여 건 중 상당수가 이들 소행일 거로 보고 여지의 수사와 함께 중국인 총책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전화금융 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20일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액이 코로나19로 인한 사기 활동 위축 등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지만 최근 대면 편취형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사의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지연 인출 제도, 지연 이체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전에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게 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카드사의 경우 만 65세 이상 중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 본인 카드 대출 이용 내용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해 부정 대출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원엔 환율 내림세에 일본 여행과 환차익을 보려는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반기고 있는 이런 초엔저 상황, 우리 경제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을 가려는 여행객들로 공항이 북적입니다. 이제 환율까지 낮으니까 뭐 먹는 것만 해도 훨씬 더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분으로 가는 거죠. 아무래도 엔화가 더 싸지니까 이때 좀 가야겠다. 다른 때보다는 환율이 더 이제 올라가기 전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8년 만에 800원대를 찍을 정도로 원엔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 일본이 저렴한 여행지로 떠오른 겁니다. 올해 4월까지 일본을 찾은 우리 국민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초엔저 현상에 일본으로 몰리는 건 여행객만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가 늘면서 주요 은행 엔화 예금 잔액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매수 건수도 지난달 7천여 건에 이어 이번 달에는 벌써 8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엔저를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환차익 때문에 환차익을 겨냥해서 원화를 엔화로 바꾸는 환전 규모가 지난해 이맘때보다 5배 이상 늘었어요. 이렇게 엔저가 개인에게는 호재로 작용하지만 우리 경제에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엔저로 가격 경쟁력까지 밀려 국내 기업이 타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은 일본 품목들이 더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엔저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걸림돌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겠다. 여기에 일본 여행까지 급증하면서 경상 수지가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여행 수지를 포함한 서비스 수지 부진에 경상 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일본의 양성평등지수가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면서 선진국이자 G7 의장국으로서의 체면을 구겼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젠더갭 지수를 인용한 결과인데 특히 정치 분야의 양성평등 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 WEF의 젠더갭 지수에서 일본은 146개국 중 125위, 지난해 116위보다 순위가 더 떨어지며 최하위 수준, G7 국가 가운데서는 꼴찌입니다. それが根付いている人がまだいるっていうのもあるし、一気に皆さんの意識が変わるっていうのは何事もちょっとずつなの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ね、世代が変わっていかないことには。会社とかでも以前よりは進んで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やっぱりまだ世界の他と比べてはあんまりちょっと遅れてるんじゃないかな。 젠더갭 지수는 경제, 교육, 건강, 정치 등 4개 분야의 양성평등 현황을 평가해 지수화한 겁니다. 특히 정치 분야는 138위로 131위의 사우디보다 낮았는데 10%에 불과한 여성 중의원 비율과 여성 총리가 선출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경제 분야는 123위로 실제 지난해 7월 말 기준 프라임 상장 기업 중 여성 임원 비율이 30%를 넘는 곳은 2.2%에 그쳤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최근 경제 선순환을 위해 여성의 적극적인 진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女性活躍と経済成長の好循環の実現に向けた取り組みの推進です。企業における女性登用を加速化すべく 양성평등의 초라한 성적표에 일본 정부는 선진국 체면을 단단히 구겨야만 했습니다. 2023年のジェンダーギャップ指数において、日本は昨年と比べてスコア順位とも下降しており、我が国の現状を謙虚に受け止める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지난해 99위에서 이번에 105위로 떨어져 역시 하위권을 면치 못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일본의 이번 양성평등 지수는 올해 G7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바이오 항공유는 2070년까지 전체 항공유 중 70%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탄소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국내 연구진이 농업 폐기물인 옥수수의 속대를 활용해서 친환경 항공기 연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민경선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개발하신 옥수수 속대 연료를 생산하는 그 공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일단 바이오 항공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기 쉽게 좀 알려주시죠. 바이오 항공유란 보통 지속 가능한 항공유라고도 불립니다. 네. 바이오매스나 식물성 유지 등을 활용해 만드는 대체 항공유로서 원료 공급부터 소비까지 전체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기존의 석유 기반 항공유에 비해서 최대 80%까지 감축될 수 있는 친환경 항공유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항공 분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유는 특성상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연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 수치를 크게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가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저탄소 자동차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어서 소형 수송 부분에서는 저탄소 기술들이 빠르게 개발, 대체되고 있지만 대형차나 선박, 항공 분야에서는 저탄소 기술 적용이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탈탄소 분야는 항공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장 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탄소 에너지로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항공유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총 5개 정도의 생산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 중에 일부는 인증이 완료되어서 단거리 상업 비행에 성공한 예도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항공유는 전체 항공연료 소비량의 아주 극소량 0.01%에 불과하지만 2070년에는 그 비중이 35%까지 아주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큰 도움이 되는 바이오 에너지, 그러니까 바이오 항공유의 일환으로 옥수수 속대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어떤 기술일까요? 예, 그동안은 바이오 연료를 생물학적으로 생산하는 기술들은 바이오매스의 셀룰로스나 헤미셀룰로스 성분을 쪼개져서 얻어지는 당 성분을 미생물의 먹이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 성분을 이용해서 미생물 발효를 통해 바이오 에탄올과 같은 당 기반의 어떤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매스에서 당을 얻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당 이외에 어쩔 수 없이 얻어지는 부산물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물들은 주로 당 성분이 조금 더 산화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산물의 최종 산화물 형태인 레블린산을 부산물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원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기존 당 기반의 바이오 연료와 차별성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레블린산을 수소화해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생촉매 활성을 효소 계량을 통해 확보하여 항공유 중간 물질을 먼저 생산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항공유를 만드는 기존에 제시된 방법과 다른 새로운 바이오 항공유를 생산하는 경로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부산물에 불과했던 이 레블린산이라는 것을 이제 원료로 바꿀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개발하셨다는 건데요. 자, 그 생산 공정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블린산은 바이오매스율의 당 성분의 최종 산화물 형태이기 때문에 농업 폐기물인 옥수수 속대를 산촉매, 제 연구의 경우에서는 묽은 황산에 해당하는데요. 고온의 산촉매 반응으로 당 성분을 완전히 산화시켜서 부산물 없이 레블린산을 생산하는 데 성공을 했고 통계학적 접근 방식으로 반응 온도, 반응 시간, 산촉매 농도 등을 최적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레블린산을 생산하는 데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로 꼬시래기나 미세조류 등의 리그닌 성분이 거의 없는 해조류를 많이 사용해 왔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리그닌, 여기서 리그닌은 대표적인 분해가 잘 안 되는 물질로 단단한 식물일수록 리그닌 성분이 많다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그닌이 포함된 옥수수 속대와 같이 비교적 단단한 농업 폐기물도 레블린산을 거쳐서 항공유 전구체로 고부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블린산 생산 공정을 좀 최적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그 레블린산이 그 자체로는 항공유로 좀 사용될 수 없는 걸까요? 예. 보통 항공유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탄소수가 많고 산소가 없는 형태의 탄화수소입니다. 레블린산의 경우는 탄소수가 5개로 비교적 작고 산소 또한 포함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항공유로 쓰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이제 최종 연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 공정이 어떤 거죠? 예. 레블린산을 이제 항공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탄소수를 적어도 9개 이상까지 적당하게 이제 늘려줘야 되고요. 더불어서 레블린산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도 없애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촉매를 이용해서 탄소를 없애고 중합, 탄소수를 늘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항공유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들은 이미 다양하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블린산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정이 좀 중간에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공정 과정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향하고 있는데 탄소 발생 우려는 없을까요? 물론 공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옥수수 속대 그 자체가 성장 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형 원료로 간주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전체 공정에 대한 최적화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해서 에너지를 얻는 전체 과정 중에 실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하는 전주기 평가를 통해서 공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넷제로나 혹은 네거티브 방출 공정 개발까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속대 자체가 사실 애초에 자랄 때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은 이 저탄소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자, 그렇다면 개발하신 이 옥수수 속대 그 연료의 중간 물질들이 이제 바이오 연료 이외에도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옥수수 속대에서 유래한 레블린산을 수소화하게 되면 4하이드록시발레릭 애시드라는 중간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연계에서는 레블린산을 수소화하는 생촉매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레블린산을 수소화하는 효소를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생촉매의 특성상 광학 이성질체를 완벽하게 구분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생촉매의 광학 선택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학 선택적으로 만들어진 중간 물질인 4하이드록시발레릭 애시드의 경우에는 플라스틱의 물성을 조절하는 단량체로 쓰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중간 물질은 다시 약한 산성 조건에서 감마발레로락톤이라는 또 다른 중간 물질로 전환이 됩니다. 이 감마발레로락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학 촉매 반응과 연계해서 대형차 연료나 바이오 항공유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광학 선택적으로 감마발레로락톤을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촉매 반응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감마발레로락톤을 광학 선택성이 99.99% 이상으로 만들 수가 있고 따라서 대형차 연료나 바이오 항공유 이외에 그동안 광학 선택성 문제 때문에 적용이 어려웠던 항암제나 백혈병 치료제 같은 고부가 의약품 시장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합니다. 항암제나 백혈병 치료제는 연료랑 다르게 소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료가 되는 물질의 아주 일부분만 의약품으로 활용하게 되더라도 전체 공정의 경제성을 아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블린산을 이용한 이번 연료 공정이 바이오 항공유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최근 경제 또 환경적인 이슈로 탄소 중립이 꼽히고 있는데 네. 좀 더 고도화된 공정을 통해서 이번 바이오 연료도 제로 탄소를 향한 대체 네. 에너지로 자리 잡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민경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이며 주 5일째 기준으로 쉬는 날이 모두 119일로 올해보다 이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원력 요항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은 일요일 52일과 공휴일 18일을 더해 70일이지만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68일이 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도 내년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내년의 가장 긴 연휴는 추석 연휴로 9월 14일 토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5일입니다. 초미세먼지가 몸에 들어오면 대식세포에 영향을 줘 독성이나 질환이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은 상피세포와 대식세포를 초미세먼지에 노출하고 빛을 투과시켜 굴절률 분포를 관찰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대식세포 굴절률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피세포의 굴절률은 증가하지 않았다며 초미세먼지로 인한 독성 현상이 대식세포와의 상호작용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식세포는 백혈구의 한 종류로 세포 속 불필요한 물질을 먹어치워 분해하며 인체 면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눈 움직임을 관찰해 치매 위험군을 선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팀은 경도 인지장애 환자 166명을 포함한 59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특정 과제 수행 시 안구 움직임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성능이 1000배 이상 뛰어난 차세대 이왕화 몰리브덴 반도체를 넓은 면적으로 제작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과 성균관대 공동연구팀은 기판에 금속 성분을 깔고 플라즈마로 반도체를 만든 후 다시 플라즈마를 이용해 원하는 부분만 깎아내는 방식으로 이황화 몰리브덴을 4인치 면적에서 원자층 두께로 제작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비워두고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기고 1차로로 정속 주행을 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뉴스로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앞으로 2달 동안 지정 차로자에 대한 홍보 계도 활동과 함께 상습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해선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단속 이전에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1차로 비워두기 등 지정 차로제를 잘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